안녕하세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키알입니다. 오늘은 라오스의 인프라 중에서 전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프라들은 국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라오스는 아직 열악한 수준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현재 라오스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 라오스는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하여 수력 발전을 중심으로 전력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2000년 이후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전기 보급률이 3배 이상 커져서 현재 전체 가구의 95%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 요금은 여전히 많은 가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월 소득이 약 200달러에서 15%를 전기요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측면에서 라오스는 수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의 상당 부분을 태국, 베트남 등 인접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력 수출로 약 18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송전 인프라는 북부, 중부, 남부의 3개 주요 송전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간의 상호 연결은 제한적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단 말이죠. 또한 전력망이 닿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는 소규모 디젤 발전이나 소규모 수력 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채굴업자들이 라오스의 저렴한 전기요금을 찾아서 이쪽으로 몰려들어서 가상화폐 채굴이 전국 전력 수요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송전망은 크게 세 지역,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눠지고 송전선이 이렇게 115kV, 230kV, 500kV급 송전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개 지역이 완전히 연결된 것이 아니고 일부는 국경을 넘어서 다른 국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태국,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와 직접 연결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국내 전력망보다 수출용 손정망이 더 잘 구축되어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전기는 생산이 많이 되는데 수출은 잘하는데 실제 라오스 이렇게 전기를 송전하는 게 라오스는 인프라가 아직 열악하다, 라오스 국내는 열악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전망 구축하려면 고압 송전선 및 변전소 건설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막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500kV 송전망 1km 건설 비용이 약 100만에서 150만 달러가 들죠. 그리고 라오스는 산악지방이 많아서 송전선 건설이 쉽지가 않은 그런 자연적, 지형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긴 송전선이 필요하지만 정부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국가 전역을 잇는 송전망 구축이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죠. 도시지역, 이를테면 비엔티아나 루앙프라방 이런 도시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전압이 균일하지 않죠. 변동이 심하니까 정전이 가끔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제품이 이런 불안전한 전압 때문에 빨리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죠. 그래서 컴퓨터를 예를 들면 노트북은 당연히 없죠. 왜냐면 그 배터리 중간에 배터리 있잖아요. 그 충전할 때 보면 선에 그걸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데스크탑이 전기가 갑자기 돌다가 끊겨버리니까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 말고 농촌 및 외곽 지역에는 아직 전력망이 도달하지 않는 지역이 많다. 디젤 발전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수력 발전, 그래서 특히 메콩강 따라 위치한 일부 마을은 야간에만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죠. 자, 전력 공급은 잘 되는데 전력을 잘 못 보내준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기를 라오스는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 그러니까 이 나라 둘러싸고 있는 5개 나라의 전력을 다 이제 하는데 이제 태국에 사실은 전력 공급을 많이 하고 있고
220kV는 또 베트남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력 손실률이 높은 게 제일 큰 문제죠. 전력을 많이 보내면 나눠주는 게 많이 안 된다는 거죠. 장거리 송전할 때는 손실률이 높아지는 문제도 많고, 결국은 결국 인프라의 문제라는 거죠. 설비 현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인프라들은 처음에 설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유지 보수가 중요한데, 이 유지 보수가 또 잘 될 리가 없죠. 그리고 뭐 기본적인 자연재해 이런 데 있으면 빨리빨리 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스 정부가 이런 인프라도 개선을 하고, 수력발전소이 원래 친환경 발전이긴 하지만 여기도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죠. 이 나라가 노력하는 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한국 같은 나라들 국제 협력을 통해서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좋게 말하면 협력을 한다는 건데 결국은 도움을 받는 거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라오스는 일단은 수력 발전을 통해서 전력 보급률은 굉장히 높다. 대신에 송전하는 시스템은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국민들 소득 대비 전기 요금이 부담이 있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지역별로 잘 보급이 되는 것도 있지만 보급이 잘 안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이 부족하니까 국제개발금융기관이나 해외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이런 데 지원도 받고, 그 다음에 중국의 국유기업 국가전력망 공사를 도움을 받아서 전력망을 확대하고 현대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선진국들 어디죠? 한국, 일본, 유럽 이런 나라들한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인프라들도 구축을 시도 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오스 정부가 자체적으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할 충분한 자금이 없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외국이나 이런 데 대출에 의존을 해서 추진하려고 한다. 그죠?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빌리니까 또 부채 이런 문제, 돈이 기본적으로 너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되는 속도가 빠르지 않고 좀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정부가 자금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도움과 지원과 원조와 또 빚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라오스 전기 사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생산은 많이 되나 송전이 좀 열악하고, 그리고 외국의 자본들을 좀 많이 이렇게 끌어들여서 전기에 대한 인프라를 조금 더 잘 구성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키아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키아르입니다. 오늘은 라오스의 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 상하수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또 예상이 되시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상 한번 해보십시오. 열악하죠, 뭐. 열악한 건데, 그래도 한번 알아볼게요. 라오스 상하수도 인프라는 지속적인 개선도 하고 노력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으나, 그죠?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한번 알아볼게요. 비엔티안시 같은 경우는 이게 통계도 없어요. 다 9년, 8년 전에 이런 통계들밖에 없었는데, 하루에 32만 2천 세제곱미터, 평방미터, 루베, 그러죠. 상수도 공급할 수 있고, 평균적으로 하루에 28만 세제곱미터를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수요가 근데 점점 증가해버려 가지고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더 늘어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루앙프라방 주요 도시만 볼게요. 상수도는 이제 남칸 정수장으로 운영이 되고 하루에 4천 세제곱미터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도시가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관광객이 많아지죠. 그래서
금방 저희 BNT하고 똑같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오스 물 상태는 좋으냐? 수돗물하고 지하수가요, 지역 특성상 철분과 석회질이 많아요. 그래서 장시간 드시면 큰일 납니다.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은 물론이고 여기 사는 사람들, 가정이나 회사 식당에서 수돗물 안 먹고 생수 먹습니다. 생수. 우리 제일 유명한 생수가 그 호랑이 대가리 그림 있는 거 있죠. 후아싸. 그거 우리 관광객들도 쉽게 드시는 거죠. 그래서 여행 오시면 수돗물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양치할 때도 생수로 양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상수도 치수원은 주로 메콩강이나 그 지류에서 치수를 하고 정수를 한 후에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루앙프라방은 남판 정수장. 이제 도시 하수는 이제 하수가 이게 좀 문제예요. 이 상수원 치수 지역에서 500m 이내에 상류 메콩강을 유입되고 있어 갖고 수질 오염에 대한 이제 걱정이 많습니다. 하수 같은 경우는 이제 희석되고 희석식이죠. 물을 수도 공급 전에 처리가 되긴 하지만 미처리된 하수도가 상수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상수원이 얼만큼 좋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수 처리 얼만큼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수도가 상수원에 500m 이내에 정되네. 자, 그러면 하수도 한번 봅시다. 하수는 어떤가 보면요, 우기철에는 강우량이 증가하죠. 여기는 이제 무열대 몬순 기후잖아요. 그래서 비가 한번 올 때는 막대한 양의 비가 확 짧은 시간에 오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우기를 지켜서 보니까요,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져. 그래서 발목까지, 도로가 그냥 순식간에 발목까지 차는 경우도 있고, 제가 집이 1층인데 저희 집 안으로도 물이 2번인가 들어왔었어요. 심란하더라고요. 예.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 배수관이 용량이 부족하죠. 비가 한꺼번에 오는 문제도 있고, 관리도 미흡하고, 배수 효율도 저하되고, 문제입니다. 2층에 살았을 때는요, 비가 확 올 때는 변기물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 연결이 되나요? 뭐 여튼. 자, 그리고 도심이죠. 여기는 비인태한 시인데, 이 막대한 양의 하수가 적절히 처리가 될 턱이 없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메콩강 상류로 유입이 돼서 수질이 오염이 되고 정수를 한다고 하지만 상수도는 가깝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어떻게 되냐면 라오스에 오시면 절대 수돗물 드시면 안 된다는 커다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수도 인프라 노후, 그렇죠. 당연히 부족하죠. 상수도 시스템이 노후가 되어 있고 외곽 지역에는 상수도망이 제대로 안 돼서 물 공급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아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이틀에 한 번꼴, 하루에 한 번꼴 물이 안 나와. 식당인데 환장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한 1km 전까지는 물이 잘 나와. 그래서 이게 원래 있는 기존 지역하고 그 떨어진 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 이유가 뭐냐면 도시화가 급격하게 되고 있고 인구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돈 문제,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인프라가 제대로 상하수도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돈과 기술, 이거는 항상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상수 하수하고 이게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하수도 말씀드린 대로 처리도 안 하고 막 메콩강에, 그리고 가정하수 처리 시설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요, 하수 정말 처리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인프라죠. 이거 국가 세금으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데 항상 그래요. 내가 이렇게 집에서 샤워를 하고 생활 필수를 버리면 얘들이 도대체 어떻게 갈까, 어디로 빠져나갈까 항상 궁금합니다. 근데 예상을 해보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라는, 안 되겠지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어쨌든 향후 앞으로 좋아져야 될 문제고 한데, 지금 비엔텐 시내에 하수도 하천 지금 정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 나라 돈이 아니고 앞에 깃발 보니까 이태리에서 또 도와줘가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는 폰시난 쪽에 하천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깔끔하게 끝났어요. 근데 웃긴 게 다른 나라가 도와줘 하천 정비를 깨끗하게 했는데 그 하천, 냄새나는 하천 옆에 있는 집들이
임대료를 올리고 있어요. 깨끗해졌다고.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나 뭐 상수원 다 인프라 투자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잘 만나지 못하는 우리 공무원들 있죠. 국가직 공무원들, 이를테면 국도관리사업소 이름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못 만나잖아요. 근데 티가 안 나잖아. 근데 이분들이 꾸준히 관리를 하죠.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 만든 것도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 개보수 이런 게 했더니 다 돈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주면 뭐하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술이 떨어져요. 그리고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역량들도 부족하죠. 상수도든 하수도든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비엔텐 시민들, 라오스 시민들의 그런 의식도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인식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라오스가 상태가 안 좋은데, 한국 하면 또 지산지수 아닙니까? 그죠? 한국의 지산지수 기술과 노하우를 우리가 또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메콩강 이제 댐 문제 때문에 또 물 부족 문제도 많이 해결되고 있는데 한국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 중국도 뭐 많이 하기는 하지만, 자, 뭐 어찌되었든 도시들이 이런 상수도와 하수도의 문제가 조금씩 더 좋아지고,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제가 부산에 그 온천천 완전히 새카매가지고 그 까만색 하천 아시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그 주위가 강변공원이 됐더라고. 배드민턴 치고 운동하고. 그래서 여기는 왜 이래가 아니고, 우리도 그랬고 라오스도 시간과 세월이 필요하고, 결국은 돈 문제가, 기술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는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나라 정부도, 이 나라 또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라오스의 상수도하고 하수도, 또 우리 관광객하고 관계, 또 우리하고 한국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끼아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 끼아리입니다. 오늘은 라오스의 고속도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오스는 지형적으로 산악지대가 많고 도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속도로 건설은 국가 발전 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겠죠. 당연히 최근 몇 년간 라오스 정부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속도로 건설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라오스의 주머니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라오스는 그래서 중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산악지대가 많고 또 건설 작업이 어렵고 또 이게 연약 지방이라서 하여튼 도로 만드는데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말씀드린 지방 안전성 확보에 의해서 기술적인 문제도 많다는 거죠. 하지만 라오스 고속도로는 이렇게 만드는 거는요, 국가 경제 발전과 지역 연결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인 개발과 발전이 필요합니다. 라오스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는 역시 대부분 중국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자본, 중국의 기술이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민간 협력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복잡한 거 아니고 우리 한국의 민자고속도로 있죠. 우리말로 민자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민이 라오스 기업이 아니라 중국 기업입니다. 여러 구간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구간은 이미 완성이 되어서 비엔티엔과 방비엔 구간은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비엔티엔에서 방비엔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는 113km에 이릅니다. 이 도로 역시, 이 고속도로 역시 라오스 최초의 고속도로다. 이전에는 고속도로가 없었다는 거죠. 이 고속도로는 중국 라오스 간의 협력의 일환으로 중국 자본과 기술이 들여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운남건설이, 중국 운남건설이 전체 비용의 95%를 부담했다. 라오스 정부는 5%다. 기차는 70%, 30%인데 도로는 95%, 5%입니다. 5%. 라오스 정부가 5%밖에 못 냈네요.
비엔티안 방비행 고속도로의 건설 비용이 대략 15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 2조 정도 되는 거죠. 라오스의 GDP가 115억이 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GDP의 거의 몇 프로입니까? 그죠? 10%에 달하는 돈을 여기다가 넣었다는 거죠. 고속도로. 그러니까 라오스가 GDP가 정말 낮기는 한가 봅니다. 비엔티엔 방비행 이 짧은 구간에 들어간 돈이 GDP 10%라는 그런 이 참 문제가 있죠. 앞으로 지어진 여러 구간 고속도로 건설도 이 돈이 없는 라오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산이 많아서 그런지 산 넘어 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최초의 고속도로는 2018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2020년 12월에 완공이 돼서 개통되었다는 겁니다. 비엔티안 방비행 고속도로는 이제 빠른 시간에 완료가 됐죠. 뭐 그래도 그렇게 10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시간이 얼만큼 줄었냐면요, 5시간에서 1시간대로 줄어들었어요. 우리 방비행 갈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비행 관광 사업이 크게 기여를 하죠. 우리도 지금도 방비행 뭐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당일치기도 가능할 정도로 교통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방비행까지 끝나가지고 중국까지 연결이 안 됐으니까 관광객 제외하면 그 이용하는 이제 이용자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게 현실이다. 군 중국까지 연결이 완공이 되면 아마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처럼 라오스의 동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비엔티안 방비행 구간은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 건설이 민자 투자 방식이니까 중국이 초기 자본 제공하고 그리고 고속도로 운영, 통행수, 징수, 투자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가 잘 안 되죠. 왜냐면 고속도로 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차가 몇 대 안 다녀요. 어느 천년에 회수를 할지 참. 그래서 지금 방비행부터 저 중국까지 연결 고속도로 공사가요, 기약이 없답니다. 기약이. 돈이 없나 봐요. 중국도 요즘 형편이 안 좋죠. 그죠?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 중국하고 연결이 돼야지 고속도로가 제대로 역할을 할 텐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고속도로는 비엔티안 방비행 구간에서 북쪽으로 와서 중국의 보텐과 이어질 계획인데 이 계획만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과 중국의 경제, 그러니까 중국이 1대1로 있죠. 1대1로.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 다 연결시켜서 중국이 어떤 덕을 얻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비엔티안에서 중국 국경에 위치한 보텐까지 이어지는 거리가 440km 정도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코스가 이제 계획은 방비행 루앙프라방, 루앙프라방에서 우돔 사이 지내서 보텐까지 330km 이라는 구간이 남았는데 돈이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우리 비엔티안 방비행은 15억 달러인데 나머지 구간은 60억 달러. 60억 달러. 그러면 4배니까 8조가 더 드는데 돈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그런 거죠. 중국이 이제 돈이 요즘 좀 힘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어쨌든 중국 국경까지가 연결이 되면 라오스는 이제 물류 쪽으로 굉장히 도움이 더 받을 거고, 그리고 비엔티안에서 또 북쪽은 또 땅이니까 남쪽으로 박스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연결이 돼야지 남쪽 지역의 경제도 개발이 되고, 그리고 태국하고 여러 가지 접근성도 좋아지고 하는데 언제 시작될지 말은 향후 몇 년 내에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것처럼 불확실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조사만 하고 있고 결국은 돈 문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비엔티안하고 사야부리도 연결되는 구간도 북서쪽으로 가는 농업지역하고도 또 연결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우리나라도 고속도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렇게 연결이 돼야 이 나라가 앞으로 물류든 수출이든 제대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그 사이버리 쪽이 연결돼야지 태국 북부 지역과도 이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와프 사원이 있는 거 있죠. 이쪽으로도 조금 연결이 돼야지. 근데 제가 북쪽은 중국하고 연결되는 것도 중요한데 남쪽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낙후되어 있어요. 남쪽으로도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그것도 시급하지 않냐는 거죠. 고속도로도 고속도로인데 일반 국도도 문제가 많죠. 다음에는 국도편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다 촬영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통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하여튼 고속도로가 잘 돼야 국경 빠르게 해주고 물류 비용도 줄여주고 수출입도 원활해지고 경제도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만약 인프라가 개선이 되면 국내 투자자들이 또 매력적으로 보게 되고 또 산업단지나 관광 자원들 많이 개발이 될 수 있다. 라오스의 고질적인 문제가 수출이잖아요. 항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속도로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철도 이런 것만 잘 되더라도 이 나라가 수출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나머지 구간의 착공이 언제가 될 수가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머지 이 완성이 돼야지 농산물, 공산물 많지는 않지만 지방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농촌하고 도시가 그런 경제적인 격차도 줄일 수가 있고 지방 지역에 접근하는 이동 시간도 줄일 수가 있고 특히나 의료나 교육 이런 서비스도 지방으로 훨씬 더 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고속도로가 우리도 그랬고 만들면 일반적인 문제들이 생기죠. 이주도 시켜야 되고 환경 문제도 돼야 되고 특히나 제일 큰 문제가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또 더욱더 중국에 의존을 해야 되고 또 기술적인 부분들도 반대 있고 기술 전수를 중국이 해주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파괴 이런 부분들도 감수를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차지하더라도 먹사니즘이 있죠. 먹고 사는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라오스 사회가 사실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앞서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앞서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도 해보고 라오스 정부가 잘 판단을 하겠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자, 오늘은 라오스 고속도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오끼아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끼아르입니다. 오늘은 라오스의 고속철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오스 고속철도는 중국 라오스 철도라고 불리며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과 중국의 윈난성의 쿤밍을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입니다. 이 철도는 라오스의 첫 고속철도고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 교통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철도는 2016년에 착공을 해서 2021년 12월 3일에 공식적으로 개통되었습니다. 총 길이는 1035km고 이 중에 414km가 라오스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스 국어는 주로 산악 지형을 통과해서 그래서 터널과 다리가 많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철도는 중국의 1대1로 전략으로 개발되었고 라오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노선은 첫 번째는 비엔티안 쿤밍 노선입니다. 출발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출발해가지고 중국 윈난성으로 윈난성 쿤밍에 도착하는 일정인데 거리가 1035km, 라오스 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4km고 운행 속도는 여객열차가 최대 시속이 160km고 화물은 120km입니다. 라오스 내의 주요 정차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엔티안 수도죠. 여기서 출발하죠. 그 다음에 폰흥, 비엔티안 북쪽 지역의 주요 거점이죠. 그 다음에 당비에, 관광지죠. 그리고 우랑파방,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 그리고 우돔사이, 북부 라오스의 상업 중심지 보텐, 상업 중심지고 그 다음에 보텐, 중국 라오스 국경 지역을 간다는 겁니다. 라오스 고속철도는 중국과 라오스의 협력으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자금은 중국과 라오스가 각각 70%와 30%를 투자했으며 라오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역시 대규모 차관, 중국에 돈 빌렸다는 거죠. 결국은 기차 이 고속전철 돈은 다 중국 돈이란 거죠. 라오스는 70% 이상이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전체 노선에 75개의 터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터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터널의 총 길이는 195k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죠. 주요 강과 계곡을 가로지르는 교량만 167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너무 산악 지역이라서 그렇죠. 중국의 철도 설계와 건설 기술이 사용되었으며 철도 운영도 중국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고속철도는
화물 운송 시간을 크게 단축을 시켰고, 비엔텐에서 쿤민까지 운송 시간이 기존 도로로 운송할 때보다 30시간 이상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이런 농산물, 광물, 공산품 등 주요 수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투자가가 라오스 아래쪽 볼라벤 쪽에서 뭐를 키우냐면 두리안 농장을 하고 있죠. 두리안 농장. 두리안은 빨리 수송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고속철도가 있어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2월 3일 날 라오스 중국 철도가 개통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 개통 이후 철도는 4,830톤의 화물과 함께 4,300만 명의 승객을 수송했고, 이 중에 라오스 승객은 74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보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라오스 내 승객의 85%가 수도 비엔텐하고 루앙 프라방 구간을 이용을 했습니다. 개통 3년 동안 1일 승객 수는 2만에서 약 10만 명으로 증가를 했고, 운송된 화물의 종류도 10개 품목에서 3,000개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얼라오, 두리안, 카사바, 가루, 망고 등 중국 시장으로 향하는 라오스의 수출 상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라오스 중국 철도는 양적인 부분에서도 큰 성장을 보였다는 거죠. 2024년 처음 10개월 동안 이 철도가 무려 300만 명의 승객을 수송을 했습니다. 화물은 2024년 처음 8개월 동안 358만 톤 물품을 수송했고, 같은 기간 2023년 대비해서 22.8% 증가한 수치입니다. 쿤민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철도 화물의 운송도 지난 3년 동안 크게 성장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2024년까지 이 철도는 440억 위안, 60.5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1060만 톤 이상의 수출입 물품을 운송합니다. 비교를 해보면 2022년 1월 17일 쿤민 세관에 10억 68억 위안, 그러니까 상당의 59,500톤의 화물을 실은 국제 화물 열차를 승인했다는 거죠. 루앙프라방과 방비엔 같은 주요 관광지가 연결되어서 국내 관광객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 같은 해외 관광 유입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온다는 거죠. 철도는 역 주변 지역의 상업 및 주거 개발을 촉진을 하고 더 많은 일자리와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멀었습니다. 비엔티안역 그 고속철도 주위에 아직 횡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면 물류 쪽, 그러니까 무슨 건설 자재 같은 거 있죠, 중국에서 오는 거, 그런 창고들 같은 회사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가면 비엔티안역을 가다 보면 보실 수가 있어요. 라오스 국민들은 더 빠르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농촌 지역 사람들이 대도시로 접근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교육이나 의료, 또 취업에 좋은 영향이 되고 있겠죠. 그리고 이게 빠질 수 없는 게 결국은 라오스하고 중국 관계입니다. 협력이 더 강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세안 국가와 중요 국가 연결을 심화시킨다. 이제 연결을 더 연장을 한다는 건데, 지금 태국 구간, 그러니까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태국 방콕으로 가는 나머지 그 구간도 태국 정부에서 승인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는 종점이 비엔티안역이 아니고 방콕역이 종점이 되겠죠. 그때가 아마 2030년에 완공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철도가 나름 친환경적입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석탄 되는 게 아니고 그 전기로 다니는 기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적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산악지방을 지나가야 되니까 터널이나 교량을 많이 건설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 파괴가 많이 됐을 거고, 또 주민의 또 이주도 많이 됐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라오스 고속철도는 단순히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도 촉진을 하고 변화도 되고, 그리고 라오스가 드디어 국제 리더로 나타나는데,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태국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같은 주변국으로도
철도 네트워크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 되면 라오스는 뭐가 되냐면 아세안 지역의 교통 허브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스 기관사는 있느냐? 지금까지는 중국 사람들이 전부 다 중국 기관사였고, 최근에 라오스 60명이 교육을 받았고 철도 고속철도 운전 자격증을 획득한 기관사가 14명이 고속철도를 운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라오스 고속철도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는 단순히 라오스와 중국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거다. 동남아시아의 이 교통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라오스가 하지 않을까라고 밝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키아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키아리입니다. 오늘은 라오스 도로하고 대중교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오스는 내륙국이죠. 잘 아시죠? 교통 인프라 발전이 경제 성장과 지역 연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도로 인프라는 여전히 개선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통계도 잘 안 나와 있는데 벌써 한 10년 전 통계밖에 없어요. 51,500km의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 포장률 있죠. 포장된 거. 포장된 도로 비율이 24%. 말이 됩니까? 24%밖에 포장이 안 됐대. 그러니까 옆에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좀 못 사는 나라지만 태국과 베트남이 포장률이 50% 이 상태에 있거든요. 그거 비하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방을 가보신 분들은 뭐 말 안 해도 알겠지만 도로 상태가 전체 도로 60% 이상이, 제가 볼 때는 80% 이상 같아요. 포장은 되어 있는데 무슨 폭탄 맞은 것처럼 페인데도 많고 미흡하거나 좋지 않은 상태다. 특히 비가 오잖아요. 우기 가면 지나가면요, 온 동네 그냥 다 폐해져 가지고 유실이나 이런 파괴 이런 게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도로 상태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지방은요, 수도는 이제 일단은 수도 비엔티엔이나 뭐 루앙프랑 같은 주요 도시들은요 괜찮아요. 포장이 괜찮아. 이 메인 도로들은요. 그런데 이 수도에 약간 외곽에 가도 비포장 도로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지방 도로는 어떻게 있습니까? 당연하죠. 지방은 두 말에 뭐 하겠습니까? 대부분 비포장도로다. 그리고 우기 때는요, 도로 상태가 안 좋아갖고 접근 자체가 힘든 지역들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드디어 어느 나라가 등장하겠습니까? 한국이 또 등장을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뭐 하냐면요, 라오스 도로 건설 및 관리 기반 자립화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의 도로 건설 기준도 제정해주고 비포장 도로 개선을 위해서 장비도 지원해주고 현지에서 시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관 협력 투자 있죠. 항상 라오스는 뭔가를 하려면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재정 부족입니다. 우리도 그랬고 옛날에 돈이 없죠, 그죠? 인프라 개발을 민간 협력 투자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라오스 고속도로, 그것도 95%가 중국이 운당건설이 해주고 5%만 이 나라 정부에서 돈을 댔다는 거죠. 이런 노력을 해서 라오스는 도로 인프라 개선을 하고 지역 간의 연결을 이제 잘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경제도 나아지고 또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주민 생활 수준도 향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스의 제9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이게 2021년부터 25년 올해까지네요. 이 계획을 통해서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제사회 통합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니까 도로를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특히 고속도로, 교량, 내륙항, 이 메콩강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배를 통해서 이동이나 수송하는 것도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류, 특히나 이 나라는 물류가 제일 약한데 연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라오스 도로 인프라,
또 포장률. 야, 우리는 비포장도로 거의 못 보죠. 그리고 비포장도로를 한국에서 보면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재밌다고 오프로드라고 신나게 타고 그만큼 비포장률이 줄었는데 여기는 포장률이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경제발전, 지역 간 연결성을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라오스도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편안하게 또 안락하게 운전을 하며 또 여행을 다닐 때가 오겠지요. 자, 그 다음은 라오스 대중교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오스 대중교통은 주로 이제 비엔티엔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이 돼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교통수단이 이용된다. 뭡니까? 오토바이, 자전거 뭐 그런 거죠. 자, 비엔티엔 시내에 시내버스가 있느냐?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는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고 배차 간격도 좀 길죠. 1시간. 돈은 버스 기사한테 직접 지불도 하기도 하고 돈 받는 안내양도 있고 안내 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같이 돈 갖고 다닌다는 거죠. 우리 관광객이 시내버스 재미로 뭐 탈만합니다. 불산공원 갈 때나 태국의 그 뭐죠, 비자 연장하러 갈 때도 그때 이용할 만합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서 가장 우리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게 택시죠. 택시. 근데 우리 택시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면 시내에 올 때 공항 택시 말고는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요즘 택시 간판 많이 달고 있지만요, 우리가 보는 승용차들이 다 택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플, 인드라이브나 뭐 로카나 콕콕무브 같은 어플을 이용해서 택시를 호출해서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편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승객이 직접 요금을 제한하고 운전자가 이를 수락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가격 협상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서비스는 비엔텐하고 루앙프로방, 팍세, 뭐 방비엥 뭐 이런 그 도시들에서 주로 이용을 하고 시골에는 이제 없다는 거죠. 로카 조금 비싸다 그러고 콕콕무브는 또 재밌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기 툭툭이 같은 느낌이죠. 제발. 그래서 오픈카. 요것도 가격도 저렴하고 재밌게 여기 시내 관광도 하면서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친환경 차,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다. 그래서 점점 이 콕콕무브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콕콕무버. 이것도 재밌는 차입니다. 근데 뭐 비엔텐 시내 공기가 그리 깨끗하지 않아서 아주 쾌적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택시, 그냥 일반 승용 택시가 제일 좋은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라오스 주요 도시에서는 이런 걸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송태오가 있죠. 트럭이나 오토바이 뒤에다 구루마 비슷한 거 달아가지고, 근데 약간은 이제 현지 주민들은 이거를 잘 이용을 하는데 관광객이 타면 이것들이 돈을 엄청 비싸게 쳐받아가지고, 송태오는 제가 여기 비엔티엔 여기 시장 같은 데 가면 송태오 있거든요. 쳐다도 안 봅니다. 이 아저씨들은 되게 터프하고요. 그냥 눈탱이 또 치려고 그러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지방에는 이제 대중교통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송태오나 툭툭이 뭐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오토바이가 자가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죠. 뭐 시간표 이런 것도 없고 그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라오스 정부는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그럼 이거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역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시아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지원도 받아야 되고, 급행버스 시스템 BRT, 지금 이제 비엔텐 시내에 BRT가 구축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정류장은 거의 다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내 공사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로 중앙선에 우리로 치면 버스는 전용차로처럼요. 버스가 도로 1차선으로 다니는 거, 이걸 하는데 이 도로가 좁아가지고, 도로가 원래 기본적으로 도로가 좁은데 BRT 이걸 해가지고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완공이 된 시점이 지났는데 지금 2024년 12월에 완공 목표로 했는데 2025년 25일에도 아직 완전히 완공은 안 됐어요. 아직 공사가 제가 볼 때는 90% 정도까지는 만들어졌는데
다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버스 하면 또 우리나라 기업 부영 있죠. 부영을 또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영이 대중교통 하라고 2023년 6월부터요 600대 버스 600대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기증. 우리 한국처럼 큰 버스 말고 우리 학원 버스 있잖아요. 조금 작은 거. 그리고 일부 버스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영 마크 단 버스, 초록색 버스를 비인텐에 오시면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루앙프라방에 가도 이 부영 버스가 다니고 있고, 이거 그냥 줬다는 거예요. 600대 버스를 기증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런 이 나라 정부도 그렇고 또 다른 우리나라 같은 이런 기업들이 도와줌으로써 대중교통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비인티안에서 지방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에 가면 사실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루앙프나 방비영 기차 타고 가면 되고, 팍스는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러면 현지인들도 다 그걸 이용하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리고 유럽 애들, 돈 없는 거지들 오면 뭐 타고 다니냐면 버스 타고 다녔죠. 그래서 VIP 버스, 이거는 이제 좋은 버스죠. 좋은 버스. 승차감이 좋아도 도로가 안 좋으니까 특별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버스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침대 버스, 슬리핑 버스도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미니밴입니다. 왜냐면 이게 빠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다 차야 가더라고. 출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 지키는 경우를 잘 못 봤고, 그리고 지방 갈 때 아까 말씀드린 기차 이런 걸로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터미널에 이제 우리가 가기도 해야 되고, 미니밴도 터미널에서 출발도 하고 또 픽업도 해주고 하니까, 이거는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방으로 방비행이나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라오스 일반 도로하고 대중교통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항상 그렇듯이 우리의 예상과 그리 다르지 않다. 아직은 열악하다. 앞으로 손이 많이 간다. 그 정도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나 정부가 재정적으로 부족하니까 그 좋아지는 그 시기는 금방 되지는 않는다.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기아리였습니다.